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진즉에 다루었어야 하는 주제인데 제가 수익 창출이 정지되는 바람에 이제야 다루게 되었네요. 그러나 이 무인기는 워낙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가 바로 드론작전 사령부의 주력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인 2023년 9월에 드론작전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그러면서 급하게 급조한 드론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스텔스 드론부터 시작해서 자폭형 드론까지요. 그리고 이 드론들이 작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드론들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탐색 장비는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엔진도 RC용 엔진을 사용하는 등 도저히 실전용 무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급조 무인기들입니다. 당연한 게 개발해서 배치까지 1년이 안 걸린 무인기들인데 대단한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싸구려 장난감 같은 무인기들이 전혀 쓸모없지는 않고요. 드론작전 사령부의 훈련용으로는 쓸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무기들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드론작전 사령부의 진짜 주력 무기로서 개발되는 게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오던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전에 배치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공군의 도입 거부로 인해서죠. 이 무인기가 개발된 이유는 원래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던 하피 자폭 드론을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하피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이 하피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너무 무리한 수명 연장 비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피급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하면서 생겨난 게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피를 그대로 만들 생각은 없었고 결론은 실질적으로 하피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된 이스라엘의 할업 무인기 수준의 무인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선행 연구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정작 공군의 도입 거부로 인해서 본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게 되죠. 그럼 공군이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도입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통신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무인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나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처럼 위성통신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상에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통신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지상에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면 무인기가 고도 4km 정도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 전파의 도달 거리는 대략 60km입니다. 그 이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죠.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에 통신 중계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대략 80km까지 전파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로 공군이 공격하길 원했던 북한의 장사정포나 레이더 사이트 등에 도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군은 도입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통령에게 보여준 게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였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급하게 급조된 무인기 중에 하나가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외형을 흉내낸 자폭형 무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흉내낸 자폭형 무인기는 워낙 급하게 급조한 무인기였기에 원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던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와는 그 형태만 같을 뿐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이 드론작전 사령부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드론작전 사령부가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려는 이유와 공군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려던 이유는 달랐기 때문에 드론작전 사령부가 요구한 기체와 공군이 요구한 기체는 좀 다릅니다. 원래 공군은 이 기체를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하피 무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적 레이더파를 추적할 수 있는 대레이더 공격 무인기였습니다. 그러나 드론작전 사령부는 이걸로 적 레이더를 공격하는 게 주력이 아니라 적 장사정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공격하는 게 주력이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기본형은 대레이더 모델이 아니라 영상시커를 가진 모델입니다. 물론 추후에는 대레이더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우선은 영상시커로 일반적인 공격을 하는 모델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군에 의해서 죽었던 사업이 드론작전 사령부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되죠. 현재 이 사업은 드론작전 사령부에 의해서 작년인 2023년 8월에 긴급 소요제기가 있었고 합참에 의해서 이 소요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인 2024년 4월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선행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경에 사업화 추진 전략과 개발 일정이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개발은 대략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드론작전 사령부는 이 드론의 도달 거리가 잘해야 80km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을까요? 공군도 이 문제 때문에 도입을 거부했는데 드론작전 사령부의 작전 계획은 80km면 충분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정도는 드론작전 사령부도 만족하지 못하고 드론작전 사령부도 북한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통신의 도달거리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도입을 거부한 게 이것만이 아니죠. 당장 해군에 의해서 도입이 거부된 해검무인 수상정도. 바로 이 통신 문제 때문에 해군에서 도입을 거부했었죠. 서해안은 지형이 복잡하고 그래서 해검을 운용하면서 통신사각지대가 없으려면 아주 많은 통신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해군이 해검을 도입하길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금 해검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건 해검의 통신 문제는 해결된 걸까요? 통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해검 개발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검은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통신기지국을 건설하기로 한 걸까요? 당장 지금 무인수상정을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의 전투함을 공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무인수상정과의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무인수상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인터넷이죠.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인수상정에도 바로 이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위성통신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나라도 군사용 통신 위성이 있으니 이걸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용 통신 위성은 현재 정지궤도에 있습니다. 통신 위성은 정지궤도에 있어야지만이 항상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지궤도는 엄청나게 높죠. 대략 고도 36,000km 상공이 정지궤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지궤도의 통신위성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통신 안테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큰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인수상정이든 무인기든 상당히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고도 무인기만이 위성통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위성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있는 위치는 불과 고도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그래서 필요한 위성 안테나도 엄청나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인수상정이나 작은 무인기에도 위성 안테나를 달 수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무인수상정에 스타링크용 위성 안테나를 충분히 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각종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종류의 저궤도 통신위성이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개발 중인 상태이고 아직 본개발에 들어간 물건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은 대부분이 기술 개발이나 선행 개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궤도 통신위성을 군사용으로 쏘아 올리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드론용 통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게 통신중계용 무인기죠. 그러나 통신중계용 무인기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신중계용 무인기는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통신 안테나이기 때문에 전파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에게는 아주 공격하기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통신중계용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대가 큰 게 성층권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성층권에 몇 달씩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성층권이라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쉽게 격파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층권 무인기도 아직은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 무인기가 실전에 배치되는 건 우리나라의 저궤도 통신위성처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당장 무인기용 통신은 기본적으로는 통신중계용 무인기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신중계용 무인기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통신중계용 무인기를 백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백업 시스템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국방신속기술획득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따내게 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398억이고요. 한화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유텔셋 원앱사와 통신망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텔셋 원앱사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프랑스의 유텔셋 그룹과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원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타링크가 유명해서 그러하지. 적외도 통신위성 회사는 스타링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이용하고 있는 이리듐도 있고, 투라야나 인마셋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원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원앱은 영국의 위성 관련 스타트업이 구축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64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의 지분 8.8%를 우리 한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2021년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원앱의 주식을 구매해서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원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우리 군은 바로 핵업 무인 수상전과 그리고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의 통신수단의 백업 시스템으로 바로 이 원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명 기본 통신 시스템은 통신중계 무인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중계 무인기는 언제든지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으로 이 원앱을 사용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신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중단했던 해검도 다시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군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도 드론작전 사령부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원앱이라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전 지역을 작전 범위로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하게 될 것이고, 대한항공에서는 KUS SX라는 시험 모델을 드론쇼 코리아에서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KUS SX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2.5m, 날개폭 3m, 그리고 운용고도 4.5km이고 폭탄 탑재량은 대략 20kg입니다. 이 재원은 이스라엘의 하롭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하롭은 대략 23kg의 폭약을 탑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탄두보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상부 공격지능탄을 여러 발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이 KUS SX의 항속거리입니다. 이 녀석의 채공시간은 9.5시간이고 항속거리는 1000km입니다. 북한의 전 지역을 전부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려면 바로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기본 통신수단은 통신중계 무인기가 될 것이고, 백업으로 원앱 저궤도 위성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개발하려는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RC용 엔진 달고 소니 디지털 카메라 달아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급조해서 만들어낸 허접한 무인기가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가 진짜로 개발하고 싶어 했던 공격형 자폭 무인기인 겁니다. 북한 전 지역을 작전 범위로 두는 게 가능한 이 무인기야말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진 게 우리가 원앱이라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확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무인기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무인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통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핵업 무인 수상정도 그리고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물론 당장은 외국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은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차츰 우리나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무인기 통신 시스템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